1930년대 초 중국에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을 가진 부족민 마을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이들은 전화나 도로, 전기 같은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 행군이 시작된 지 180여일이 지난 1935년 4월, 홍군은 이러한 비중국계 이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한족을 증오하는 미개하고 호전적인 종족으로 흔히 이족으로 불리며 서양에는 루어루어족으로 알려져 있다. 첩첩산중 깊은 산골 오지에 위치한 루어루어국은 중국 정부와는 별개로 독립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이민족은 특히 중국인들에게 적개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장제스는 내심 이들이 홍군의 행군을 저지해 주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어쨌든 홍군이 이 험난한 길을 택한 덕에 장제스는 다두강 북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킬 시간을 벌었고 그곳에서 공산당군을 섬멸할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홍군이 러러국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러러족이 혹시 사격을 하더라도 맞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정작 맞닥뜨리고 보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웠죠. 일부 홍군이 잡혀가서 몸에 걸친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길에서 만나 가진 것을 몽땅 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홍군은 사절을 보내 루어로족 족장과 협상했다. 사절 단장은 류보청 장군으로서 그는 마침 루어로족의 말과 풍습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홍군은 혁명이 성공할 경우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협상을 제시한다. 이 제안에 루어로족은 흔쾌히 동의했고 이 결의서를 봉인하기 위해 류보청 장군과 루어로족 족장 샤오이에 따른 전통 부족의식을 치른다. 정화수를 떠놓고 호숫가에 나란히 꿇어앉았죠. 그리고 수탉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탔습니다. 그런 다음 사발을 들고 마심으로써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의형제가 된 뒤에 류 장군은 러러족에게 총 10정과 깃발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산세에 익숙한 루어로족은 앞장서 홍군을 안내해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홍군의 선발부대는 다두강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반면 장제스는 이미 다두강 건너편에 병력을 주둔시켜놓고 있었다. 강 건너 지점을 사수하고 있기만 하면은 공산당군을 섬멸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장제스는 이미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홍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935년 5월 25일 홍군은 안춘창이라는 작은 도시를 점령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당군의 손길을 용케 피한 배 한 척을 찾아낸 것이다. 그 후 사흘간 홍군은 배를 쉴 새 없이 운항했지만 워낙 강불살이 거센 데다 국민당군 주력부대의 추격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상황은 몹시 긴박했다. 전 부대가 배 한 척으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강둑에서 마오쩌둥과 지휘부는 긴급 작전 회의를 연다. 일부 사학자들의 이의가 있긴 하지만 바로 이때 훗날 전설로 남을 군사작전이 펼쳐진다. 이때 내린 루딩교 도하 결정은 홍군이 대장정 기간 동안 치른 접전 중 백미로 꼽힌다. 마오쩌둥은 다두강가의 깎아지른 협곡사이로 난 좁은 산길로 부대를 돌진하게 했다. 순간 강 건너 국민당군은 홍군이 어디로 전진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곧 양측은 같은 목표 지점을 두고 다름질친다. 150km 서쪽에 다두강을 건너지르는 작은 다리가 있었다. 1701년에 가설된 이 다리를 이 지역 부족민들은 루딩교라 불렀다. 대장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렸죠. 양쪽 군대가 동시에 루딩교를 향해 달려가면서 홍군은 다두강 건너편에 교두보를 세우던 국민당군의 총격을 받는다. 1935년 5월 29일 앞장서 가던 홍군 선봉대가 국민당군보다 먼저 다리에 도착했다. 브루클린 다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 100m, 폭 3m에 이르는 루딩교는 양쪽 강가에서부터 13줄의 쇠사슬이 다두강을 가로지르며 다리를 지탱하고 있다.
이곳에서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 공산당 측은 당시 이 지역 군벌이 다리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국민당 측은 이미 다리에 발판을 깔아놓은 나무 판자를 제거해놓고 기관총과 박격포로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13줄의 굵은 쇠사슬은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급물살 위에 떠 있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오간 후 홍군은 다리 한쪽을 확보했다. 홍군은 지방 군벌들이 다리를 끊지 않았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이 다리는 몇백 년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통과했고 주변 국가들도 이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다리에 애착이 많았는데 만약 다리를 새로 세우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리를 지켜내려고 한 것이죠. 루딩교를 건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22명의 결사대는 다리 위로 전진했다. 건너편 강둑에서는 적군의 화기에서 새빨간 불이 뿜어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적군이 다리 널빤지를 걷어낸 상태였기 때문에 쇠사슬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결사대는 수류탄과 소총을 쏘면서 다리 위를 전진했습니다. 가장 선두에 가던 두세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강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뒤를 따르던 대원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타고 결사적으로 다리 위를 기어갔습니다. 적군은 우리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저지하려고 기관총과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공산당 측의 주장에 의하면 결사대원 중 한 명이 다리 건너편 적군의 참호 속으로 수류탄을 정확히 투척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를 따르던 결사대원들 역시 수류탄을 던지며 나무 판자를 다시 깔아 나머지 홍군들의 도하를 도왔다. 다급해진 국민당군은 대포를 쏘아댔으나 전세는 이미 뒤바뀐 뒤였다. 결사대가 전진하면서 적의 기지로 침투했고 결국 홍군은 참호를 점령했습니다. 이 격전지를 두고 일부 사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얘기가 뒷날 미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군의 제1방면군이 결사대를 선두로 다두강을 건넜다는 것만은 기정사실이다. 다리에 쇠사슬을 끊지 않고 놔두었던 것이 국민당 측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만약에 다리를 끊어놨더라면 공산당군은 아마 다두강을 건너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병력의 손실도 컸을 것이고 공산당 주력군의 진로를 완전히 수정했어야 할 겁니다. 다두강 도하는 대장정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사상자가 단 3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적군 측에서 보자면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대장정의 길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었다. 홍군은 군사력에서 크게 열세였고 최종 정착지인 쓰촨성의 안전지대로 진입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었다. 이제 홍군은 가장 무시무시한 자연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세계 최고봉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대설산에 만년설 덮인 정상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1935년 6월) 대장정이 시작된 지 8개월. 그동안 5,000km를 행군한 홍군은 쓰촨성 서부로 진입했다. 장제스는 이들의 다음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잠깐 동안은 국민당군의 추격에서 안전했다. 한편 일본군은 중국 북부의 러허성을 점령함에 따라 만주 점령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중국 북부의 농민들에게 사실상 일본군은 가장 위험한 적군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로 국민당과도 멀어졌죠. 북상하면 북상할수록 일본군과 가까워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마오쩌둥과 중앙위원회는 항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애국심만으로 엄청난 자연의 장벽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홍군의 전방에는 바로 대설산이라는 해발 4,500m의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최악의 조건 때문에 국민당군은 할 수 없이 이들의 행군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당군은 대설산인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추격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으니까요. 아마도 홍군이 이 산을 넘다가 자연적으로 위기를 맞아 행군을 실패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설산지대는 경계가 뚜렷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뾰족한 봉우리와 높은 고개들이 연속해 있고 너무나 오지라서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곳이다. 일부 학자들은 마오쩌둥이 이 대설산을 넘겠다는 선택이 큰 실수였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시 국민당군을 피하려면 그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홍군은 240일 이상을 행군한 터라 탈진하고 병약한 상태였고 대다수 병사들은 높은 산을 등반해본 경험이 전무했다.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덥고 습한 중국 남부의 아열대 지방 출신이었고 심지어는 눈 덮인 산을 등반하는 걸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두꺼운 겉옷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행군 출발 당시부터 줄곧 입고 있던 무명 군복을 걸치고 있었다. 또한 장화는커녕 임시변통으로 만든 집신을 신고 있는 실정이었다. 높은 고도 또한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탈진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갖은 고생을 한 뒤라 대다수 병사들은 건강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소와 식량 부족까지 겪게 됐죠. 일부 병사들은 더 이상 걸을 기력조차 없어서 산을 오르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산에서는 취사에 쓸 장작이 항상 부족했다. 장작으로 쓸 나무단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은 무리였다. 식사 배급량은 아침에 220g의 쌀이나 고구마가 전부였고 저녁 식사의 양도 비슷했다. 하지만 실제 배급량은 이에 한참 못 미쳤는데 종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배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 눈을 보는 일부 병사들은 강렬한 태양 반사광에 노출돼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줄을 안 놓치고 잘 따라가려면 앞사람의 옷자락 끝을 꼭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주위 동지들과 얘기하면서 산을 오르려면 제게는 이 명령이 의외였죠. 산을 오를 때 말을 하면 에너지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산을 올라갔어요. 수도 없이 굴러 떨어졌지만 아무도 붙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갈 뿐이었어요. 만약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용변이라도 봤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 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위생병들은 부상자란 낙오자들을 돌보기 위해 종대 맨 후방에서 뒤따르도록 했다. 병자들을 나르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자들은 짐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몸도 추스를 수가 없죠. 그래서 힘센 우리가 자청했습니다. 병자들은 뒤처지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기다렸다가 데리고 갔죠. 한 명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산할 때는 대부분 미끄럼을 탔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이었다. 병사들 상당수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실종됐기 때문이다. 굴러떨어지는 동지들의 비명소리도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산이 어찌나 높았는지 절벽 아래쪽은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동지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아주 위험했어요. 몇 개의 능선을 넘고 나자 홍군의 병력 손실은 약 9,000명에 달했다. 훗날 일본 마오쩌둥 측의 지휘관들은 대설산 행군은 무모했다고 회고한다.
1935년 7월 20일 마오쩌둥의 군대는 기진맥진한 채 스촨성 북서쪽 머우공 지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4방면군과 합류했다. 두 군대를 합쳐놓으니 병력은 거의 1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시간을 끌 수는 없었다. 국민당군은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양쪽 군대는 만남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렸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고요했지만 내부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즈음 홍군의 제1군은 수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4군은 군사와 무기 면에서 마오쩌둥의 제1방면군보다 월등히 앞섰죠. 제4방면군의 지휘권은 마오쩌둥의 오랜 라이벌인 짱과타오가 맡고 있었다. 그는 마오쩌둥의 군대가 기강과 무력 면에서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때쯤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와 무전교신을 다시 속개하고 산시성 쪽으로 북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시성은 동맹국인 소련과의 접경 지역에 가까운 오지였다. 짱과타오는 위험한 늪지대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력히 반대했다. 장고타오는 권력을 쥐자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중앙위원회를 조정해 자신이 홍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려는 야심에 차 있었습니다. 서너 차례의 격렬한 논쟁 끝에 짱과타오는 결국 마오쩌둥의 북진에 동의한다. 하지만 홍군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홍군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 장제스는 그의 파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앞에는 험난하기 짝이 없는 또 다른 자연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5년 8월 21일) 한여름의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서 마오쩌둥과 짱과타오의 연합군은 중국 스촨성과 티베트의 경계에 있는 대초원지대로 들어섰다. 행군 300일째, 마오쩌둥의 군대는 대장정의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었다. 산시성에 있는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지만 이들은 적군의 점령지를 피해가기로 했다. 다시 한번 국민당군의 추격망이 좁혀오자 마오쩌둥은 일단 전진 명령을 내린다. 대초원지대는 첫눈에는 청정지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모지였다. 눈앞에 끝없는 습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온통 사방에 풀밖에 없었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 남서부 사막지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벌판에 나무도 없고 사냥거리도 없고 소수 유목민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죠. 군대가 진격해온다는 소문에 이 지역 유목민들은 식량과 가축들을 챙겨 떠나버리고 없었다. 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서 많이 버렸습니다. 되도록 간단히 꾸렸죠. 식량과 옷까지만 좀 챙겼는데 식량은 겨우 8일치였습니다. 식량보다 더 큰 문제는 날씨였다. 연이어 비가 내려 땅은 거대한 수렁으로 변했다. 대초원지대에서의 문제점은 배수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좀 왔다 하면 바로 땅이 침수되죠. 비가 오지 않더라도 행군하기가 힘든 곳인데 비까지 계속 내려 전 지대가 모두 습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때가 최악의 시련이었다. 체온을 뒤덮은 꽃들 아래에는 늪이 숨어 있어 사람이나 동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곳이었다. 연락병이 말을 타고 오다가 순식간에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더 깊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결국엔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죠. 혹시 늪에 빠질까봐 지휘관이 밟고 지나간 자리만 그대로 뒤따라갔습니다. 늪에 빠지면 끝이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사 한 명이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다가 늪에 빠졌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갔어요. 저도 한 번 빠졌었는데 다행히도 동지 2명이 끌어내 주어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8월인데도 기온은 영하를 맴돌았고
식량은 거의 바닥나 있었다. 모두에게 충분한 양이 비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군대는 배급제를 고수했다. 이 규율을 어기는 자에게는 혹독한 벌이 내려졌다. 한 번은 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짐꾼으로 고용된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얼른 와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무척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배급량보다 밥을 조금 더 먹었다고 그를 총살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로 총살할 생각이었나 봐요. 다음 날 그는 총살당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동지가 묻길래 내막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급량이 모자라는 걸 알았다면 제 밥을 나눠줬을 거예요. 식량이 바닥나자 우리는 잡초, 나뭇잎, 나무 뿌리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가죽 허리띠까지 끓여 먹었습니다. 그 당시 홍군이 대초원지대에서 겪은 고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양가죽도 벗겨 먹었습니다. 소나 양이 눈에 띄면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끓여 먹었습니다. 그것마저 바닥나면 가죽이라도 먹어야 했죠. 누군가 희생을 당하면 저도 희생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죠. 우리는 개뼈 따기나 사람 뼈도 갈아서 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말의 소변도 맛은 괜찮았어요. 살기 위해서 물에다 소금을 타서 마셨습니다. 풀도 뜯어먹고 벌레도 잡아먹었어요. 초원지대 횡단 마지막에 가서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주위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죠. 대초원지대를 횡단할 때 헐거벗은 사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죽은 병사들의 옷은 사체 옆에 있었고요. 이 병사들은 대장정 기간 동안 죽은 거죠. 그들은 다른 동지들을 위해서 옷을 벗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아주 뻣뻣해져서 옷을 벗기기가 힘들어지니까 죽기 전에 미리 벗어놓은 거죠. 동지들 중 일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옆 사람이 쓰러져도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일으키려고 하면 나도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요. 때때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함께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쇠약해진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도처의 사체 천지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그때 동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죽은 걸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죽은 그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장정은 계속됐다. 동지가 초원지대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출산을 도왔죠.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서 내내 업고 다녔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은 어른이 됐어요. 대설산에서보다 대초원에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국민당군은 아직도 공산당을 맹추격 중이었다. 하지만 대초원지대의 공산당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병사들 중 일부를 나누어 돌려보낸다. 국민당군은 항상 공산당을 추격했지만
소탕할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이들의 실패 요인은 무엇보다도 지도력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창제스는 전투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성향들이 그의 경력에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지방 군벌들도 그의 정치적 야심에 희생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전투 시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에겐 그런 점이 기회였습니다. 마오쩌둥과 장고타오의 연합군은 결국 대초원지대 횡단에 성공했고 두 지도자는 대장정의 종착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마오쩌둥은 장제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홍군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장고타오는 남쪽으로 돌아가 공산당 기지를 다시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논쟁을 계속했고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노선을 고수하며 갈라서기에 이릅니다. 군대를 분리하지 말고 이대로 하나로 고수하자는 일부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홍군 내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군대는 동요하지만 결국 두 군대는 결별하기로 결정한다. 8만의 병력을 이끌고 장고타오는 홍군 보급품 중 제일 큰 몫을 챙겨 남부로 돌아갔고 마오쩌둥은 만여 명의 결사적인 부하들을 이끌고 북부 산시성으로 향한다. 공교롭게도 이 결별 덕분에 마오쩌둥의 군대는 국민당군의 추격으로부터 한동안 노연할 수 있었다. 장제스는 마오쩌둥의 군대가 지금쯤이면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반면에 장고타오는 8만 병력을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장제스는 먼저 장고타오를 섬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5년 9월) 홍군은 그들의 목적지인 산시성의 남부 간수성 접경지역에 도착한다. 이들은 이곳에서 마지막 장애물에 맞닥뜨리는데 바로 라츠커우 고개였다. 라츠커우는 중요한 곳인 동시에 아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양쪽이 모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죠. 라츠커우 고개는 폭이 4m도 안 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좁았다. 오른편엔 300m에 이르는 깎아지른 절벽이 수직으로 접해 있었다. 협곡을 건너면 비교적 높지 않은 절벽이 하나 나오는데 그 위에는 국민당군의 보루가 설치되어 있었다. 국민당군 3개 연대와 2개 대대병력이 이 고지를 방어하고 있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개 아래에 있었고 적군은 고개 위에 있었죠. 상황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국민당군은 대규모로 집결해 있었어요. 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9월 15일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한다. 우리는 라츠커우 고개를 빼앗아야 한다. 이곳을 뚫지 못하면 다시 대초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습지에서 고생했던 홍군에게 이곳은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철야 공격은 수많은 부상자만 발생시키고 실패로 끝나고 만다. 동지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 광경은 여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츠커우에서 중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우리는 부상자들을 찾아 치료해야 했습니다. 라츠커우 전투 초반에는 우리에게 총도 거의 없어서 아군이 하나 둘씩 사살당했습니다. 지휘관들의 전진 명령에 따라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동지들 중 많은 수가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직접적인 공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산을 잘 타는 병사들에게 새로운 작전을 지시했다. 포로들은 국민당 측의 증원군이 오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거의 포기할 즈음 어둠 속에서 빗발치듯 포성이 들렸다. 어렵게 절벽을 타고 올라간 홍군 결사대가 산 정상에 올라
국민당군 쪽으로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국민당군의 포격을 어떻게 뚫고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확실히 놀라운 승리입니다. 마오쩌둥은 기대 이상으로 야간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래도 국민당군은 후퇴하지 않았다. 결국 홍군 결사대의 한 지원자가 폭탄을 몸에 두르고 국민당군 진지로 투신했다. 국민당군 병사들은 살기 위해 달아났다. 홍군은 대초원지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다. (1935년 10월 20일) 끝없는 행군과 전투를 한 지 정확히 368일 만에 마오쩌둥의 제1방면군은 마침내 산시성에 입성했다. 대장정은 일단 막을 내렸다. 그때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군대는 전진하고 적은 후퇴했죠. 적에겐 우리처럼 산을 오르거나 초원지대를 횡단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1군 선발대는 산시성에서 이 지역에 먼저 와 공산주의의 기지를 세우고 있던 다른 홍군과 합류했다. 이곳의 황량한 지형은 홍군에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고원인데다 분할되어 있어 방어하기에 좋습니다. 그곳에는 농작물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어엿한 작은 기지를 세웠습니다. 대장정을 시작할 당시에 8만 7천여 명 중에서 산시성까지 온 사람은 6천여 명밖에 안 됐다. 대장정 기간 동안 동지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전력면에서 우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더 강해질 것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우리의 척추이다. 3만여 명의 홍군이 이미 산시성에 있었고 마오쩌둥군의 생존자들도 신병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곧 점차적으로 끝없는 중국 제어에 나설 것이다. 비록 대장정이 군사적으로는 실패였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궁극적인 정치적인 승리라고 평가한다. 행군 기간 동안 이들은 수백만의 인구가 사는 성들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어떤 면으로 이것은 1만 킬로미터의 무장 선전 여행이기도 합니다. 대장정의 긴 여정을 통틀어 홍군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던 중국의 민중에게 그들의 용기와 인내심 또한 농민들에 대한 경외심을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통해 더 이상 일개 지역 인사가 아닌 국민 지도자라는 추앙을 받게 됐다. 이제 중국 전역에 그의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마오쩌둥은 사람들과 잘 융화하고 그들의 기분을 잘 맞춰서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의 카리스마가 모든 민중들에게 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내전에서 이기려면 마오쩌둥은 수십만 명의 신병 보충이 절실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이들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제1군이 산시성에 도착한 지 수개월 후 짱구어타오의 제4군은 자신들의 기지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었다. 군대는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3분의 2가 죽었다. 공교롭게도 홍군을 도운 것은 다름 아닌 일본군의 침략이었다. 공산당 선전대원들은 홍군이야말로 일본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울 중국의 유일한 군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녔다. 이 메시지는 산시성의 지역민들을 선동했다. 마오쩌둥이 주장하는 인민들의 전쟁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기지였습니다. 게릴라 전법을 쓰는 군대가 막판에 가서는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정규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진기지를 세우고 그 지역 주민들과 정치적 유대감을 형성한 다음 서서히 키워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러한 요구에 산시성이 여러 면에서 딱 들어맞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조 때부터 가난한 산시성 사람들은 가난하고 투쟁적인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산시성에 도착한 뒤 홍군의 이름은 사실상 항일군으로 바뀌었습니다.
1937년 장제스는 마오쩌둥의 군대와 대결할 중요한 작전을 준비 중이었는데 항의를 주장하던 그의 부하들은 시안 사건을 일으킨다. 장제스는 공산군에 대한 작전을 모색하고 독촉하기 위해 시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연합전선을 펴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자고 강요한 것입니다. 1937년 마침내 홍군과 국민당군은 일본에 대응해 항일 연합전선을 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협정은 쉽지 않았다. 1945년 일본에 대한 연합전선이 끝났을 때 잠재해 있던 갈등은 내전으로 폭발하게 된다. 이때까지 홍군은 100만 명 이상의 군사를 보유했다. 19곳에 기지를 세우고 중국 북부 평야지대에 걸쳐 1억 명의 인구를 통솔했다. 하지만 서구 세력 또한 장제스에게 막대한 군사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대장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8년간의 중일전쟁 기간 동안 제2차 국공합작으로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함께 항전해온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1945년 결국 무력 충돌을 하고 만다. 이때 중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냉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소련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를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서 1946년 그리고 1947년 말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매우 방법론적인 작전을 전개했는데 1,500에서 2,000명에 이르는 연대로 작은 게릴라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만여 명 규모로 전투를 치르고 나아가서는 점점 더 발전해 3, 4만에 이르는 병력으로 증원되었죠. 1948년 1월과 1949년에는 공산당군은 무려 6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으로 발전해 주도권을 쥐고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당군에게 패배는 충격이었지만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주 원인은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일전쟁이 8년이나 계속됐기 때문에 220만 명에 이르는 중국군은 완전히 탈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헐벗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군대 내에 공산주의자 스파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고위 주의관의 개인 호위병도 공산주의자였어요. 심지어는 제3방어사령부의 책임자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 대만으로 철수한다. 이후 장제스는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해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공산화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평양인민전화 인태연리라. 이것은 바로 대장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의 깃발을 휘날리며 더 이상 지방 군벌들의 각축장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통일됐다.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은 1949년의 이 승리가 대장정의 힘든 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마오쩌둥은 홍군의 대장정이 일종의 선전여행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홍군의 기계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장정이 막 끝났을 때 상황은 중국 혁명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홍군은 이 모든 시련을 딛고 혁명의 과업을 결국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사생결단을 각오한 마오쩌둥의 핵심군 6천 명이 인구 5억의 땅덩어리를 장악했다는 사실에는 국민당 측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대장정의 주역들은 공산당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정부와 군의 고위 간부직은 거의 대장정의 생존자들이 도맡고 있었다. 국가 지도층에 있던 대장정의 생존자들이 사망하기 시작한 1995년에서 96년까지 거의 공산당의 핵심 지도부는 이들 생존자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극소수는 아직도 생존에 존경심을 한몸에 받으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도 모든 생존자들 중 가장 독보적인 존재는 마오쩌둥이다. 그의 정책 때문에 중국 인민들은 수십 년간 굶주림에 시달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위대한 혁명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마오쩌둥과 저원라이, 주더, 그리고 대장정을 이끈 주역들은 이제 중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 됐다. 이들의 대장정 오디세이는 뛰어난 과업이었다. 이것은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일 만큼 신화적인 서사시다. 일부 학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얘기를 선전용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위대한 군사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단 368일 만에 홍군 제1군은 10,000km의 행군에 성공한다. 이것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이들은 거의 매일 40km를 걸었고 18개의 산맥을 넘었으며 24개의 강을 건넜다. 또한 62개의 도시를 점령했고 지방 군벌들의 봉쇄망을 10번이나 돌파했다. 하지만 홍군 제1군만 대장정을 소화해낸 것은 아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홍군 소속의 다른 두 부대도 극적으로 북진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역시 같은 산을 넘고 습지를 횡단하고 살벌한 군벌들과 투쟁했다. 중국 대장정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규모 군사작전 중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먼 장거리를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또 한편으론 조직력을 잃지 않고 수행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듯 영웅적인 업적은 세계 어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10만 명에 가까운 군사가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것도 일체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서 보급품 부족에 허덕이며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며 행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기적에 가까운 놀라운 군사 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인 작가 에드가 스노우가 1936년 마오쩌둥의 자서전을 발표하면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중국에서는 스노우의 저서를 반겼으며 이후 대장정은 신화적 과업으로 추앙받게 됐다. 오늘날 이 얘기는 중국의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됐다. 대장정은 위대한 신화입니다. 이것은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어 목적을 이룩한 용감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공산당 내 지도자들 간에 뛰어난 협력을 보여주는 예가 됐습니다. 마오쩌둥도 대장정이 혁명의 씨앗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 이 피나고 꽃이 피어 소학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의 예언은 현실로 들어맞았습니다. 대장정의 의미는 무척이나 큰 것입니다. 유럽의 이름난 격전지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처럼 대장정의 명소에도 중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린다. 각 주요 장소마다 기념비가 우뚝 솟아있다. 여기에는 이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조용한 증언이 새겨져 있다. 생존을 위한 행군, 이것이 중국의 새 역사를 열었다. 우리는 대장정 정신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후대에도 물려줘야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의 동지들이 목숨을 바쳐 얻은 그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앞서 죽어간 수없이 많은 동지들에게 항상 죄스럽습니다. 몸바쳐 희생한 그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고 길이 간직해야 합니다. 대장정 업적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대대손손 전해야 할 것입니다.